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님께서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네요. 네,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의 시대로.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이 이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정보를 선취하고 장악하는 사람에게 기득권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득권으로 무기로 하여 권력을 독식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즉, 정보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행세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해석해 정보를 재창출하며 불특정 다수와 교류할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정보 장악에서 개개인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제는 정보를 해석하는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하는 시대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적 네트워크란 말 그대로 많은 친구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손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부르고 대중을 모이게 하는 정류장 역할을 해준다.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급과 권위가 무시되며 누구나 대등한 위치에서 만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이제 누구나 공적 관심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경쟁의 장도 더욱 넓어지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 네트워크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의 능력은 무엇일까? 바로 공감 능력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공감만큼은 오로지 사람만의 능력이며 특히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개인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능력이 절실해질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인적 네트워크를 훨씬 잘 구축할 수 있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기회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적 네트워크 이상향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을 시간. 눈부신 촛불 속에서 빛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채 비정상적인 사회 통념에 굳어졌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 엇박자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남북 분단이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의 정부가 남한을 지배하고 김일성의 공산당의 정권이 북한을 지배하면서부터 어긋난 첫 단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당시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수십 년간 일제에 부역해온 자들의 경찰, 군인, 공무원, 교수, 교사 등 사회 각 부분의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 때부터 부를 축적해왔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한통속을 이루며 이른바 정경유착을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 친일 세력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보수를 자처했고 이에 맞서 정치농단을 막으려는 세력은 자연히 진보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알다시피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국민의회는 전통을 계승하고 기존의 질서와 왕정을 유지해가며 온건적으로 개혁하자는 왕당파와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공화파로 나누어 있었다.
이때 왕당파는 의회 우측에 공합하는 좌측에 앉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파와 좌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 친일파의 기득권이 유지하려는 정치 세력이 보수의 탈을 쓴 채 우파를 자초했고, 그들의 정치 책략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진보 좌파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정치적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무시한 채 오로지 진영 싸움만을 거듭해왔다. 이 무모한 좌우 대립은 대한민국 정치의 삼류 수준으로 전락시켰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근데 문제의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라는 점이다. 왜냐면 보수임을 내세우는 그 세력들 대다수가 가짜 보수이기 때문이다. 진짜 보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2016년 말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또다시 촛불로 뒤덮였다. 왜?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한쪽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무리들도 있었다. 박사모를 필두로 한 그 세력들은 끝이 안 보이는 촛불 행렬을 가리켜 종복이라고 불렀다. 종복. 귀에 딱지가 안 들 만큼 그 지긋지긋한 단어를 도대체 언제까지 입에 달고 살 것인가.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보수의 탈을 쓴 채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에게 종복이란 말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맞는 사냥 도구와 같다. 그들의 파렴치한 사냥 행위는 촛불 전국 속에서 버젓이 행해졌다. 강화물 촛불 집회 현장에 내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그들은 기다렸듯이 나를 종복으로 몰아붙였다. 종복이란 말은 이성적 판단과 논리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지성적이며 지극히 반민주주의 용어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종복을 입에 올리는 자들과는 애초에 대화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으로 시중일관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역설해온 내가 어째서 종복인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을 추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사코 종복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들의 저희를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다. 스스로 보수라고 자처하는 기득권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대부분 친일 매국 세력의 맥을 잇는 자들로서 수십 년간 보수의 탈을 쓴 채 국가 시스템을 마음껏 유린해왔다. 이제 그 오래된 가면은 촛불의 열기로 녹아내리고 있다. 혹자는 입만 열면 복지를 외친다는 이유로 나를 진보좌파 정치인이라 부르기로 한다. 보수도 되지 못하는 반민주 세력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한 대한민국에서 나는 진보가 맞지만 법과 상식 원칙에 중시하는 나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진보에 속하기 어렵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정도는 돼야 진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다. 나는 헌법에 따라 성남시의 재정을 아껴가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을 뿐이다. 이미 합의된 헌법에 따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지자체장은 밑도 끝도 없이 진보 좌파로 지목하는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보수의 탈을 쓴 채 자들이 진보 세력이란 언제든 종복으로 내몰 수 있는 잠재적 사냥감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보수임을 가장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정치권으로 국한되어 볼 때 새누리당은 대부분 보수라고 할 수조차 없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다. 최근 어느 경상도 어르신과 나누었던 전화통화가 내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보수를 지지해온 사람이올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 꼴통인데 이 시장이 성남시를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이사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소다. 그러니까 이 시장과 나는 같은 마음이올시다.
진짜 보수란 바로 이런 분들이다. 2016년 거대한 촛불과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진짜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경쟁하는 세상을 보고 싶어한다. 이제껏 보수의 탈을 써왔던 새누리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세력 역시 성형수술을 한 가짜 보수에 불과하다. 다수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왔던 가짜 보수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져 마침내 역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을 것이다. 모든 거짓 세력이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념의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나는 좌파의 정책이든 우파의 정책이든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실용주의자임을 자부한다. 그리고 그 실용주의의 중심에는 보수 진보로 강제 분류당할 이유가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골목길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난다. 낙선이라는 쓰라린 패배.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2005년 여야 합의를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까지도 정당 공천을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선거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나는 열린우리당은 기간 당원을 투표로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어 기간 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공천받게 되어 있었다. 당초 출마 계기가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이었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5천여 명의 기간 당원과 함께 입당했다. 당시 성남시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털을 닦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간 당원 확보에서 밀리는 바람에 나와 경쟁할 후보가 없었다. 결국 나는 열린우리당 단독 후보로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인권 변호사로서 일찌감치 시민운동을 해나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이미 정치인을 입문할 수 있는 터전이 생겨난 셈이다.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텃세우 위력을 실감했다. 특히 민선 3기 성남시장인 한나라당의 이대엽 후보 진영에서는 재임 중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해 상대방 후보인 나에 대해 전방위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도 내빈석에 내가 앉을 자리는 없었다. 내빈석의 명단에조차 아예 내 이름이 빠졌다. 나는 성남시 단원 행사는 물론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일찌감치 행사장에 나가 다른 사람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를 앉기도 했다. 사회자가 내빈들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내 이름을 뺐기 때문에 본무석 마이크를 잡아채 스스로 내 소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 쪽에서도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행사 관계자들이 내빈석을 지키고 서 있거나 본부석 마이크가 본 행사장 시작되기 전까지 꺼놓았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내빈석 빈 공간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나는 아예 접이식 간이 의자는 물론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까지 갖고 다니기도 했다. 내가 행사장에서 이런 치사한 실랑이를 끝까지 고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행사장에 나온 유권자들에게 현재 시장인 한나라당 후보가 기득권을 내세워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유독 정에 약하지 않은가. 마이크 하나를 놓고 기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정표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나는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여서 열린우리당이 심판대에 올라 있을 때였다. 따라서 나는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열린우리당 후보들 대부분이 낙선하고 말았다. 나는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 나는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성남시 분당구 각 지역구의 선거를 며칠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되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18대 총선에서도 나는 패배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보수, 진보, 사실 저는 보수하고 진보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분단 때부터 보수와 진보라는 세력이 나눠졌고, 보수라는 세력은 일제감정기부터 그 핏줄이 내려와 기득권, 흔히 말하는 돈이 많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분류의 집단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분류에는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분명 노력들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력이 되고 정당이 되고 정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